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는 임재열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사 시에 붓고 아픈 증상이 있을 때 특히 저희들이 가장 흔하게 의심하고 진단하는 질환인 침샘 결석과 침샘관 타협착증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이 저희가 뭐 타액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침샘, 타액선이라고도 하는데 이 침샘과 타액선의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고 왜 이 질환이 또 중요한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강의할 때 보통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침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소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밥 먹을 때 중요하다.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럽다.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줍니다. 근데 인제 침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제가 인제 예시로 들은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 성서 혹시 읽어 보신 경험이 있다고 하면 이 성서 안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당신의 침으로 치료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EGF라고 해서 표피세포 성장인자라고도 불리는 물질인데 이것이 요즘에는 뭐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기도 하고 특히 상처가 났을 때 상처를 재생시키는 주요한 그런 물질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표피세포 성장인자를 처음으로 발견한 곳이 침샘이었습니다. 이 표피세포 성장인자를 침샘에서 처음으로 발견하신 분이 이 사진에서 보이는 스탠리 코엔이란 분인데 이분이 이 물질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인제 여기서 궁금증이 들 수 있죠. 왜 이 표피세포 성장인자 EGF가 과연 침 안에 들어 있느냐? 우리가 침을 하루에 얼마나 삼키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침을 삼키는 양이 1 리터에서 1.5 리터 정도 됩니다. 그만큼 침은 굉장히 우리의 생명 유지와 또 여러 가지 몸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성분이고 이 침 안에는 이와 같이 표피세포 성장인자라든지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 있어서 우리 몸의 상처 치유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침샘 타액선의 위치가 어디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보통 인제 귀 밑에 있는 침샘이 있고요. 이 귀 밑에 있는 침샘을 이하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턱 밑에 있는 침샘이 있습니다. 양쪽에 두 개가 있고요. 턱 밑에 이렇게 볼록하게 만져지는 침샘이 턱밑샘 아카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입안의 혀 밑에 있는 침샘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설화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입천장이라든지 입술이라든지 입안 점막이라든지 이 안에 점막 안에 굉장히 작은 몇백 개 이상의 타액선, 침샘이 존재를 해서 이 침샘에서 이제 물과 같은 성분도 나오고 또 점액질과 같은 성분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주요한 물질들이 침 안에 들어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 소화 기능이라든지 면역 기능이라든지 방어 기능이라든지 또 우리 몸의 재생이라든지 항상성 유지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침샘에 이상이 있는지를 언제 의심해 볼 수 있느냐? 일단 보통 제일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오늘 제목에서 보셨듯이 붓고 아프다는 증상이고요. 또는 뭐가 만져진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까 침샘의 위치를 설명해 드렸는데 귀 주변 부위 또는 턱 밑에 또는 혀 밑에 이런 부분에 이렇게 붓거나 아픈 증상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증상들이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재발해서 이런 증상들이 발생한다면 그럴 때는 '침샘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 번쯤 의심을 해 봐야 됩니다. 특히라도 식사 시 또는 어떤 자극이 되었을 때 이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침샘 질환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또한 눌렀을 때 아프다든지 만졌을 때 부어 있는 느낌이 있다든지 그밖에 다른 전신 증상이 동반됐는지 또는 우리 환자분들께서 과거에 어떤 수술, 특히 안면 수술을 받았는지 갑상선 수술을 받았는지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지 여러 가지 이런 병력이 같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침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일반인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병력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침샘 질환을 먼저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인제 병원에 오시면 이비인후과에 먼저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양손을 이용해서 보통 촉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증상을 느끼시는 부위의 뭐 크기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열감이 있는지 다양한 진찰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또 주변 부위, 목에 임파선이 같이 부어 있는지, 눌렀을 때 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고름 같은 것들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저희들이 보통 진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침샘에 어떠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초음파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CT,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침이 나오는 관이 막혔는지 보기 위해서 침생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침생관 자기공명 영상, MRI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거의 MRI가 더 정밀하고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고 또 급여도 가능합니다. 조영제도 쓰지 않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보다 더 비침습적이고 안전한 침생관 자기공명 영상이 주된 검사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 항상 하는 것은 아니고 침생관이 막혔는지 원인이 의심이 될 때 이런 검사를 하게 되고요. 뒤에서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작은 침샘 안에 내시경을 넣어서 진단하는 그러한 내시경이 개발이 되어서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약 1.3mm, 굉장히 작은 두께의 내시경인데, 이 내시경을 진단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샘관 안에 실제로 내시경을 넣어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이 사진이 내시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듯이 왼쪽 위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정상 침샘관인데 이렇게 분홍빛으로 보통 보여야 되는데, 영상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침샘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찌꺼기 같은 것들이 차 있거나 타석이라든지 폴립이라든지 좁아져 있거나 염증이 있다든지 다양한 소견들이 관찰되기도 하고, 또한 침샘 내시경의 장점은 진단과 동시에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좁아져 있는 부위가 있다면 확장을 한다든지, 막혀 있는 어떤 물질이 있다면 빼낸다든지, 염증이 있다면 약을 넣는다든지 세척을 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치료를 내시경과 함께 보통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피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적진 않았는데요. 뭐 염증이나 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심되면 피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입술에도 작은 침샘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면역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외래에서 바로 간단한 국수 마취 후에 이렇게 작은 침샘을 제거하고 이 침샘에서 조직 검사로 실제로 면역적인 어떠한 이상이 있는지 체크하는 검사를 실제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 방문하시면 원인에 따라, 의심되는 원인에 따라, 증상에 따라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릴 거는 침샘을 막고 있는 가장 흔한 원인인 타석증하고요.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인 침샘관이 좁아지는 협착증입니다. 우리가 보통 침샘염, 타액선염이라고 하면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염증이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앓는 골걸이라든지, 또는 침샘에도 고름이 찰 수 있는데요. 이걸 침샘 농양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그림은 아까 침샘의 위치를 보여드리고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침샘관을 타석이라든지 또는 관이 좁아지는 협착증에 의해서 막혀있는 폐쇄성 침샘염,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침샘염이 보통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폐쇄성 침샘염, 그중에서 타석증과 협착증 두 가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폐쇄성 침샘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타석증이고요.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은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침샘염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 갑상선암 수술하고 입원해서 먹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침샘염이 생길 확률이 30에서 많게는 50%로 매우 높은 빈도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수술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안면 부위가 붓고 아프다, 또는 입이 마르다, 그러면 반드시 오셔서 한번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또 소화기에 붓고 아픈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그런 염증도 있고, 아까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에 조직 검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인데, 마찬가지로 침샘염을 주 증상으로 호소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가장 흔한 원인인 타석증과 협착증에 대해서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석증,
돌이죠. 우리가 침샘에도 돌이 생길 수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담석도 있고요. 또 요로 결석도 있고 다 비슷한 형태의 돌이 되겠고요. 침샘에 생기면 우리가 이제 타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파랗게 침이 잘 나오면 타석은 잘 생기지 않는데요. 다양한 원인으로 침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노랗게 타석 결정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균 감염이 되고 세균막이 생성이 되고 이 돌이 염증에 의해서 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침샘관이 좁아지고 염증이 악화되고 또 침 분비가 안 되면서 자극이 될 때마다 식사시마다 붓고 아픈 증상이 생기고 또 심하게 염증이 생기면 침샘관이 심하게 붓고 곱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엑스레이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치과에서 치아 치료하려다가 이렇게 하얗게 타석이 발견돼서 저희한테 의뢰되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하얗게 보이지 않아야 되는 부위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타석을 의심할 수 있고요. 가장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CT입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면 여기 이렇게 하얗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타석인데요. 네, 이렇게 보이면 저희가 이제 타석을 의심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입안으로 타석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타석이 입안에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간단히 외래에서 국소 마취하고 절개한 후에 타석을 제거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입안에 가깝게 타석이 있어도 입안에는 혀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도 있고요. 또 설화선이라고 혀 밑에 있는 침샘도 있고 그리고 침이 나오는 관이 굉장히 얇습니다. 화살표 2개가 침샘관하고 혀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빨갛게 보이는 것이 혀 밑에 있는 침샘의 위치인데요. 이 파란 화살표가 침이 나오는 입구입니다. 이 부위에 이제 돌을 빼려다가 잘못해서 침샘관이 좁아지거나 신경이 다쳐서 감각이 저하되거나 또는 혀 밑에 있는 침샘이 다쳐서 물집 같은 것들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내시경으로 확인하면서 제거하는 것이 이런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외래에서 쉽게 국소 마취하고 돌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렇게 돌이 작고 입 앞으로 빠져나와 있는 경우에는 외래에서 간단히 마취만 하고 칼로 살짝 절개해서 돌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네, 크기가 작고 움직이는 돌이고 열심히 마사지 하시고 그러시면 작은 돌의 경우에는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려 나오면 외래에서 전신 마취 입원 없이 쉽게 제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요. 제가 정말 레지던트 때에는 이렇게 침샘을 제거하는 수술을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도 이제 "침샘 제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최근에는 타석으로 침샘을 제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침샘에 돌이 너무 크거나 깊숙이 박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를 절개하고 동그랗게 보이는 게 침샘인데요. 혀 밑에 있는 침샘 이런 것들을 전신 마취하고 혈관을 결찰하고 침샘을 보여주고 또 혈관을 결찰하고 또 침이 나오는 관이라든지 돌을 확인한 다음에 침샘과 같이 돌을 같이 제거하는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타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침샘을 제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왜냐하면 돌을 제거하고 나면 침샘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침샘 기능을 희생하면서까지 돌을 제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주 극히 드물게 침샘에 돌이 너무 크거나 또는 침샘 기능이 이미 소실이 돼서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침샘을 제거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게 침샘에 박혀 있던 돌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내시경, 작은 내시경인데요. 이걸 침샘관에 넣고 돌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침샘을 보존하고 돌만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네. 돌의 크기나 위치나 모양이 중요하고요. 또 개수도 중요하고 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쇄하는 경우도 있고 바스켓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CT로 촬영을 하고 하얗게 동그랗게 빨간 화살표인데요. 이게 이제 침샘을 막고 있는 돌이고요. 이렇게 내시경으로 들어가면 저렇게 노랗게 돌이 보입니다. 그러면 내시경으로 확인한 다음에 저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것이고요. 위에서 이제 CT에서 보시면 돌이 마치 2개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돌을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이 뭉쳐서 2개처럼 보였던 경우도 있고 또는 아주 작은 돌은 CT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내시경 수술의 장점이 되겠죠.
돌의 개수가 많거나 크기가 작은 이런 돌의 경우에는 내시경을 사용해서 정밀하게 전부 다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수술법보다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수술실 보통 전신 마취는 필요합니다. 너무 작은 내시경이고 이렇게 물을 쏴주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 안전을 위해서 잠깐 전신 마취는 하게 되고요. 침이 나오는 입구를 보통 이렇게 특수한 기구로 확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내시경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확대돼서 커 보이지만 1.3 밀리미터 굉장히 작은 크기고요. 작은 크기의 내시경이 침샘관 안으로 들어가면 저렇게 노랗게 타석이 관찰이 되고요.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이 타석을 빼내게 됩니다. 보시면 움직이는 돌이고 작은 돌 이런 돌은 실제로 입안으로 제거하려고 들어갔다가 못 찾는 경우도 있는데 내시경으로 확인되면 이거는 100% 제거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내시경으로 빼내고 다 제거한 다음에는 남아있는 돌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세척하고 약을 넣고 이렇게 수술이 종료가 됩니다. 수술 시간은 뭐 한 30분 전후이고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고요. 보통은 1박 2일 정도 입원해서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침샘에 생길 수 있는 타석, 돌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에는 이제 침샘관이 좁아지는 협착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샘관 협착증 또는 타액선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폐쇄성, 막혀서 침샘염이 생기는 두 번째로 흔한 원인입니다. 대부분은 뭔가 염증이 생기거나 침이 잘 안 나오거나 침 분비가 감소된 상태에서 입안에 이제 균이 많잖아요. 그런 균들이 감염이 돼서 염증이 반복이 되면서 침샘관이 좁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외에도 알러지가 있다든지 또는 어떠한 다른 수술을 기존에 받았거나 또는 돌을 제거한 다음에 타석을 제거한 다음에 2차적으로 또 협착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성 질환이라든지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침샘관이 좁아지면서 폐쇄성 타액선염이 발생하고요. 또 귀 밑에 있는 침샘 같은 경우에는 안면 수술 받은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프트 실 같은 것들을 수술을 했거나 또는 외상에 의해서 안면 부위를 수술한 경우에도 침샘관이 좁아지는 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병력이 있으신데 안면 부위가 붓고 아프다 그러면 침샘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의학적인 내용이긴 한데 저희들이 이제 침샘관의 협착증을 다양하게 분류를 합니다. 타입 1, 타입 2, 타입 3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보통 나누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타입은 염증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빨갛게 보이잖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침샘관을 막고 있는 얇은 막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막에 의해서 침샘관이 막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특징적으로 뒤에 있는 침샘관이 부풉니다. 우리가 호스를 밟으면 호스가 부풀듯이 침샘관이 좁아지면 2차적으로 뒤쪽에 있는 침샘관이 넓게 확장이 되는 소견을 보이고요. 세 번째 형태가 가장 치료가 어렵고 재발도 잘 되고 통원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인데요.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염증을 앓은 경우에는 침샘관이 하얗게 섬유화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확장을 해도 다시 재발하거나 증상 개선이 부분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타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좁아진 정도도 치료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좁아진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1 정도 놓고요. 심하게 좁아진 경우를 약 3 정도 그레이드 3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당연하게 50% 이상 그레이드 3의 협착이 있는 경우에 치료가 더 어렵고 재발 빈도가 높고 통원 치료 기간이 더 길게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타입인데요. 첫 번째 타입의 경우에는 이제 염증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염증형은 수술 없이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1차적으로 심하지 않으면 저희가 외래에서 약물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침샘을 자꾸 자극해서 침을 배출시키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침샘 부위를 압박해서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는 비타민이라든지 캔디라든지 껌이라든지 침샘을 자극하는 음식으로 자극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침샘 자극 이후에 침을 계속 배출해 주는 것이 이러한 염증을 개선시키는 주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외래에서 이렇게 식염수로 세척을 하거나 또는 염증을 치료하는 약을
실제로 침이 나오는 도관 입구를 찾아서 이쪽으로 약을 주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 밑에 있는 침샘에 약을 넣기도 하고 또 혀 밑에 있는 침샘에 약을 넣기도 합니다. 크게 아프진 않고요. 외래에서 간단하게 시술로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네, 실제로 약을 넣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형태는 얇은 막에 의해서 좁아진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소적 협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약을 보통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하얗게 뭐가 들어가는 게 보이죠? 이게 침샘관, 내시경을 넣은 다음에 실제로 약물을 주입하고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내시경 치료를 수술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로 또 이 영상 보시면 실제로 침이 나오는 관이 네, 좁아진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얇은 막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막이 보이면 이 막을 확장하는 다양한 기구를 쓰기도 하고요. 레이저 같은 것들로 이렇게 막을 치료하기도 하고, 네, 협착증 2형의 경우에는 이처럼 침샘 내시경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심한 경우 저희가 이제 그레이드 3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레이드 3에는 내시경 수술만으로도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특히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저희가 침샘관을 제거한 다음에 실제로 침이 나오는 입구를 새로 만드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침샘관 도관 성형 수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것이 이게 침입니다. 이게 침샘관 자기 공명 영상 MRI로 촬영한 것이고요. 조영제를 쓰지 않고 급여가 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안전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침샘관이 좁아져 있으면 안에 침이 차 있는 것이 확연하게 관찰이 됩니다. 이 하얗게 보이는 것이 침이 차 있는 것이고, 이 앞부분이 좁아져 있다는 얘기고요. 침이 배출이 안 되니까 뒷부분이 부풀은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로 확장해도 재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듯이 저희들이 입 안으로 수술이 되고요. 다만 전신 마취하고 입원은 하셔야 되는데, 좁아진 부위를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네, 보시면 안에 좁아진 부위를 확인하고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침이 나오는 입구를 새로 입 안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제거된 좁아진 침샘관이고요. 네, 그러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 수술 전이죠. 수술 전에는 이렇게 하얗게 침이 차 있는 게 보이는데요. 두 번째 자기공명 영상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침이 차 있는 것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다른 환자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얗게 부풀어 있는 부위가 있는데, 수술 후에 화살표로 보시면 그 부위가 작아지면서 침이 잘 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수술할 때 입구를 처음엔 좀 크게 만들어 드리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입구가 좀 작아지고 안정이 되는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이 부위가 다시 너무 좁아져서 다시 재수술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수술 후에 충분한 교육을 해 드립니다. 침샘 기능도 회복이 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 형태인데요. 세 번째 형태의 협착증은 만성염증형 협착이라고 말씀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치료하기 힘들고 재발도 잘 됩니다. 섬유화되어 있고 보통 길게 좁아져 있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병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내시경으로 들어가 보면 하얗고 빨갛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 보이죠. 지저분하게 보이는. 이제 이런 소견들이 보이면 협착증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된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약을 넣고 그다음에 세척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내시경 수술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치료 기간이 길고 굉장히 재발률이 높아서 그래서 오래 기간 치료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가 이제 협착증인데요. 네, 잠깐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요거 답변하고 제가 다음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침샘에 종양이 진단되신 것 같습니다. 임파선이 커져서 병원에 가셨던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CT를 찍었고 침샘에 종양이 발견이 되셨네요. 네, 그래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셨고 종양이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설명을 들으셨군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인제 CT를 좀 봐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뒤에서 또 마침 강의 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긴 할 텐데요. 이게 인제 종양처럼 보이지만 침샘에 뭐 물혹이라든지 또는 침샘이 비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종양처럼 침샘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또 침샘에 염증이 심해서 마치 종양처럼 딱딱하게 굳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영상 검사하고 아마 조직 검사까지 하셨을 것 같은데 초음파만 하신 거군요. 네. 그렇다고 염증이라고 말씀을 들었으면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만약에 조직 검사까지 했고 확인이 되셨고 종양이 아니다 그러시면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침샘에는 염증도 생길 수 있고 종양도 생길 수 있고 또 종양과 유사한 다양한 형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침 제가 강의 슬라이드가 있어서 조금 더 말씀드릴 때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연 멋져 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침을 삼키거나 할 때 턱 아래가 뻐근해서, 네, 턱 아래가 아마 통증을 느끼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침샘염이나 침샘 결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특히 식사 시나 자극 시에 뭔가 통증이나 붓는 느낌, 불편감을 느낀다고 하면 그 부위가 턱 아래거나 귀 주변부라면 침샘염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환자분이 뭔가 침을 삼킬 때, 그러니까 음식에 의한 자극이 아니고 뭔가 삼킬 때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네, 먹을 때는 증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침샘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검사를 해 봐야 되는데요. 침샘염이 아니고 이 안면 부위에 신경이라든지 근육도 많이 있거든요. 네, 신경통이나 또 근육통처럼 이런 통증이 마치 침샘 주변에서 침샘염처럼 증상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잇몸이라든지 치아 쪽 증상이, 네, 아픈 증상이 또 이렇게 턱 밑이 붓고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는 이제 진찰 받아 보시고 필요하면 검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삶은 음악 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네. 편도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네. 편도선염은 뭐 제 강의 주제는 오늘 아닙니다만 성인도 편도선염에 생길 수 있습니다. 성인 되셔도 편도가 굉장히 크신 분도 있고요. 심하게 생겨서 또 반복적으로 생겨서 농양이 생겨서 또 수술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불편하시면 마찬가지로 이비인후과 가셔서 편도염이 맞는지, 네, 편도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진찰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나머지 강의를 몇 가지 더 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요 질문 답해 드리면서 간단히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침샘이 붓고 아픈 증상들이 있지만 이 침샘이 커지는 질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침샘 비대증이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침샘이 붓고 아픈 경우에는 침샘이 비대되는 다른 질환과 저희가 보통 감별을 합니다. 이렇게 침샘이 양쪽으로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환자분은 이제 붓는다고 느끼시는데 저희가 이제 진찰해 보면 이거는 염증은 아니고 비대라고 판단하는 경우고, 보통 양측성으로 옵니다. 양쪽 비슷하게 붓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경우 증상이 심하진 않아요. 미용적으로 불편감을 느끼시거나 뭔가 인제 압박감처럼 느껴지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심한 통증을 느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모적인 문제로 약간의 불편감으로 치료를 진단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인제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피 검사, 조직 검사, 네, 영상 검사 등을 시행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다른 질환의 병력을 여쭤보는데, 이렇게 침샘이 비대되는 분들 중에서 섭식 장애를 과거에 앓았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섭식 장애를 앓았던 병력이 있으신데 뭔가 안면 부위가 비대돼 있거나 커져 있는 느낌이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진찰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도 내분비 질환, 당뇨라든지 갑상선 기능이라든지 요붕증, 그밖에 대사 질환, 간 질환, 뭐 콩팥 질환, 요독증, 영양이나 호르몬 이상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렇게 침샘이 비대될 수 있습니다. 침샘 비대는 내시경 수술을 보통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침샘관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침샘이 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증상이 없으면 저희가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침샘 비대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불편감과 압박감 또 미용적인 부분으로 많이 불편해하시면 저희가 보톡스 주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치료적 목적이죠. 치료적 목적이고 환자분 사진처럼 오른쪽 턱 밑이 항상 부어 있고 비대된 느낌으로 오셨었고요. 네. 침샘 안에 주사는 보톡스 주사를 맞고 나시면 한 3 바늘에서 5 바늘 정도 주사를 맞고요. 그러면 이렇게 침샘 비대가 가라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대되는 정도는 환자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박감 증상은 주사 맞고 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보톡스의 성격이 이 침샘의 안에 있는 이게 신경 자극이 과해서 침샘이 비대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경 자극을 줄여주고 차단하는 효과를 위해서 보톡스 주사를 맞게 되는데 이 효과는 장기적이거나 영구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 저희가 6-7개월 보는데 반복적인 주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좀 비대된 상태에서 많이 줄어들고 증상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제 그 상태에서 만족하고 지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마침 침샘 비대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것 같아서 요거를 잠깐 답변 드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무실 은따 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침샘 비대로 약 10년 전에 대학병원에서 CT 촬영을 하셨고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신경 안 쓰고 살으셨고 침샘 비대 안쪽을 깊게 꼬집어 봤더니 뭔가 딱딱한 멍울이 잡힌다고 하시네요. 양쪽 모두. 침샘 종양일 확률이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10년 전에 대학병원에서 CT를 촬영했는데 아마 이상이 없으셨다고 하면 네 10년 후에 종양이 진단되거나 발견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입 안쪽으로 아마 꼬집어 보셨던 것 같은데요. 이 만약에 바깥쪽에서 꼬집었는데 뭔가 만져지는 것 같다고 하면 그러면 재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초음파로도 확인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요거는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아니면 전에 다니셨던 병원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고요. 바깥쪽에서 만져지면요. 다만 입 안으로 뭔가 만져졌을 때는 그것은 침샘의 종양일 가능성은 사실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지만 뭔가 지속적으로 잡히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것은 진찰을 좀 받아 보시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제가 침샘 종양 얘기도 조금 할 건데요. 그때 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시 강의를 하고 그다음 질문 제가 다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침샘이 비대되는 질환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섭식 장애라든지 대사 장애가 있을 때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면역에 의해서 침샘이 비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렇게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특히 눈 주변 그다음에 턱 주변 네 이런 주변이 이렇게 비대돼 있거나 만져지는 경우 이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축농증이라든지 비염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갑상선이 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임파선이라든지 눈 주변이라든지 또 코 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특히 침샘을 만져보았을 때 특히 이거는 이제 턱 밑에 있는 침샘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뭔가 딱딱하게 만져지면 보통 우리가 면역에 의한 침샘 질환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제 환자분들은 혹시 종양이 아닌지 걱정돼서 오시는데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검사 말씀드렸듯이 피 검사, 영상 검사, 필요하면 이제 조직 검사 이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를 검사를 통해서 피 안에서 혈액 안에서 자가 면역 글로불린이 올라갔는지 조직 검사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검사들을 하고 진단을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IgG4 침샘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침샘염은 특징적으로 약물 치료하면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스테로이드 복용을 해야 됩니다. 면역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종양인 줄 알고 걱정하셨는데 이제 오셔서 진단받고 다행히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환자분 보시면 턱 밑이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져서 오셨던 분이고요. 요 질환이 진단돼서 약물 치료, 스테로이드 치료하신 다음에 2 개월 만에 이렇게 크기가 감소된 걸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부위이고요. 들어보았을 때 부드럽게 만져지는 건 정상적인 소견인데요. 딱딱하게 동그랗게 만져지면 그거는 확인을 꼭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종양도 마침 질문이 오셨는데 반드시 종양을 의심해야 됩니다. 아까 그 환자분처럼 "종양 아니야?"라고 의심하는 게 정상적이고요. 반드시 병원에서 필요하면 꼭 진단을 받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침샘이 붓는 것과 침샘이 비대되는 것과 또 침샘 안에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반인들은 잘 구별을 못 하세요. 네 이거는 인제 이비인후과 전문의 통해서 확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저희가 인제 그래도 한 가지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이렇게 만져보았을 때 아 명확하게 경계가 지워지는 경우 경계가 있고 뭔가 눌렀을 때 아프지 않고 그렇지만 뭔가 동그랗게 만져지거나 네 또는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종양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만져보았는데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 부어 있는 느낌이고 만졌더니 뭔가 열감도 있고 또 빨갛기도 하고
눌렀을 때 또 아프기도 하면 이런 경우는 염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왼쪽 아래에 이렇게 동그랗게 경계가 명확하면 이런 것들은 종양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처럼 전반적으로 이렇게 커져 있는 경우는 염증이나 비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양인 경우는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 침샘에서도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은 양성 종양, 암이 아닌 종양과 암, 악성 종양으로 나뉘는데요. 침샘에서도 종양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검사하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통해서 이것이 양성 종양인지 또는 악성 침샘암인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보통 통증이 있으면서 뭔가 계속 커진다. 그리고 안면마비가 생겼다. 만졌는데 딱딱하고 움직였더니 움직여지지 않고 침샘뿐만 아니라 다른 부에도 혹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침샘암일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반드시 이비인후과 가셔서 진찰 받으시고 필요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 받으셔야 되고요. 침샘이 제가 아까 안면 부위, 귀 주변 부위, 턱 밑에, 혀 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입천장 안쪽에 목젖 안쪽에 깊숙이에서도 침샘이 부분적으로 이 귀 밑에 있는 침샘이 깊이 자라 들어가서 목젖 안쪽까지 자라 들어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침샘에서 혹이 생긴 경우에는 이렇게 목젖이 삐뚤어지거나 편도가 커 보이거나 입천장이 부어 보이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침샘 종양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고요. 또 침샘 종양이 생기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턱 밑이 볼록하게 만져질 수 있습니다. 네, 양성, 악성. 악성이 이제 암이란 얘기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타입이 있어서 반드시 수술 전 세포 검사, 그다음에 수술 후 조직 검사로 확진을 해서 추가 검사,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 저희가 보통 확인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수술 사진인데요. 이렇게 요거는 조금 그림이 과대하게 그려져 있긴 합니다만 보통은 흉이 보이지 않게 귀 속으로 헤어라인으로 다 가려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술하고 나면 흔적이 거의 남지 않게 피부 절개를 한 다음에 요렇게 침샘을 부분적으로 종양과 함께 제거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침샘 안에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에는 내시경이나 로봇으로 절제하기도 합니다. 흉 절개선을 가려 드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또 정밀한 목적을 위해서 로봇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부위와 위치에 따라서 반드시 로봇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의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침샘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입안 소화작용뿐만 아니라 입안과 전신 건강에 매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하루에 1리터 이상을 우리가 삼키고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여러 가지 성장인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효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침샘 기능을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침샘 기능이 떨어져서 입안이 건조하고 마른 증상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렇게 침샘 기능이 떨어지고 건조증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구강 증상, 입안이 아프거나 마르거나 또는 전신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침샘을 잘 관리하시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대표적으로 폐쇄성 침샘염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타석과 협착증이고 그 외에도 방사선 치료, 자가면역성 질환 이런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안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죽는 병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으셨던 경우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다 정밀한 진단과 비침습적인 그런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받고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한 10분 정도 제가 이제 필요한 질문들 추가로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라떼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하셨네요. 목소리 수술을 하신 건 아니고 갑상선 수술 이후에 목소리 회복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대체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목소리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재활이나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가 벌써 2-3년 전인 것 같습니다만 비욘디에서 갑상선암 수술과 목소리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아마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비인후과에서 갑상선암 이후에 목소리 변화가 오게 되면 이비인후과에서 보통 관리하고 치료하고 저도 또 그러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이후에 다양한 원인으로 음성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전신마취의 영향인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갑상선암의 위치나
또 크기나 성격에 따라서 이 목소리를 내는데 매우 중요한 후두신경하고 가깝거나 또는 암이 이미 후두신경을 침범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후두신경이 희생되거나 수술할 때 어 또는 이렇게 벗겨지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뭐 근육이나 신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수술하고 나면 또 혈류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목소리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원인에 따라서 회복 기간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술하고 목소리가 잠시 변한 것들은 대부분은 2 주에서 4 주면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후두신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2 개월, 3 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신경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6 개월, 12 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후두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음성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재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음성 치료라고 하는데 네 음성 치료는 이제 후두 접촉, 성대 접촉을 좀 도와주는 그리고 불편감이라든지 통증을 해소하는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훈련해 드리고 교육해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집에서 또 연습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음성 치료만으로도 음성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이 사회생활하는 데 또는 직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된다. 또는 기능이 떨어지면 물 마실 때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기능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성대에 필러와 같은 주입 물질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대의 기능을 보강하는 겁니다. 신경을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고 네 성대의 위치라든지 뭐 볼륨 같은 것들을 조절해서 조금 더 목소리를 회복시키는 네 그래서 목소리 정도에 따라 원인에 따라서 네 치료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고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강나영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주제와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 뜨거운 국물을 먹으며 데였는데 입천장 혀가 닿는 쪽 위에서 치아 안쪽이요. 이 아프고 상처가 난 것 같다라고 느끼셨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생각보다 잘 낫지 않는데 진료가 필요할까요? 네, 아마 며칠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증상이 전에는 없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뜨거운 국물을 먹은 이후에 발생했다고 하면 입천장에도 화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점막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뜨거운 어떤 물질에 의해서 화상처럼 생긴 거라고 하면 대부분은 1-2주 아니면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전에도 이런 증상이 있었고 1-2 주가 지났는데도 입천장 부위가 따끔거리거나 아프거나 하다면 그럼 한번 진찰을 받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신데 여성분들 중에서 면역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또 국소적인 점막의 염증 등에 의해서 입천장이라든지 혀라든지 잇몸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붓거나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따끔거리거나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러셔서 이비인후과 진찰 한번 받아보시고 진단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는 산이고 물은 셀프님께서 침샘 보톡스 맞아도 안전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요. 보톡스의 이제 용량을 보통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톡스를 맞는 깊이와 위치도 중요합니다. 침샘에 정확하게 주사가 되고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고 보톡스 주사가 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안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효능이고요. 그다음에 보톡스의 어떤 기전이 네 신경에 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신경에서 신경을 자극하기 위한 어떤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 물질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톡스를 맞는다고 해서 어떤 큰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톡스를 너무 자주 맞거나 네 용량이라든지 부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톡스 맞은 후에 건조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또 건조증이 이미 있거나 침샘 기능이 떨어져 있던 분들은 보톡스 맞을 땐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침샘 기능이 떨어져 있고 내가 건조증이 있는 상태에서 보톡스를 장기적으로 과다하게 맞게 되면 기능이 더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 이후에 주사를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권희님께서 질문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침샘이 삼키거나 넘길 때
침샘이 따끔거려서 아프더라고요.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네. 아마 어느 부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침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삼키거나 할 때 붓거나 아픈 증상이 말씀드렸듯이 귀 주변 부위 또는 턱 밑에 이런 부위라고 하면 침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삼킬 때 목구멍 안쪽이 따끔거리고 아프다면 이거는 침샘이라기보다는 뭐 편두라든지 구강 점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넘길 때 삼킬 때 목구멍 근처가 아프다고 하면 이거는 편두라든지 구강 궤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지 한번 진찰을 받아 보시는 게 좋겠고, 넘길 때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음식에 의해서 자극이 됐을 때 또 침샘을 자극했을 때 말씀드린 귀 주변 부위, 턱 밑에, 혀 밑에 이런 부위가 붓거나 통증이 있거나 뭔가 압박감이 느낀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침샘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다음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저는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 먹어서 부작용이 나면 항상 귀 및 침샘이 그렇게 부을까요? 침샘이 약 부작용 버튼이에요. 다람쥐 같아서요. 네. 굉장히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네 귀 밑에 침샘이 붙는 경우는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네.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실제로 인제 어떤 약인지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신지 뭐 자료가 있으시면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제가 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를 먹었을 때 네 침샘 부위, 안면 부위가 붓고 아픈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침샘 약 성분 중에 간혹 침샘에 작용을 하는 약들이 물론 들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신경계통의 약이라든지 또는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이라든지 이런 약들은 좀 불편감을, 자극감을 느끼는 경우는 있는데요. 사실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를 먹었을 때, 드셨을 때 침샘 자체가 붓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어서 이것이 약 때문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먹거나 자극에 의해서 침샘이 붓는 건지 이 부분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요거는 혹시라도 약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방문하셔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해 보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딩딩 님께서 아마 귀에 대한 질문 같은데요. 네. "귀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데 이비인후과에 가 봐야 될까요? 예전에 돌발성 난청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쪽 귀에서 소리가 나서 걱정이 되네요."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딱딱거리는 소리가 인제 원인이 뭔지는 한번 이비인후과 진찰을 받아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정말 이명인 경우도 있고요. 또는 주변 혈관에서 나는 소리인 경우도 있고, 또는 이 구강 안쪽에 뭐 이관이라는 관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관과 연결된 근육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에 의해서 근육의 어떤 국소적인 긴장 등에 의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돌발성 난청이 있으셨고 만약에 청력이 정상이 아니시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명이라든지 다른 증상이 동반될 그런 위험성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귀 안에 이물이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인제 가까운 근처 이비인후과 가서 먼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동네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먼저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쪼끔 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들으시면 네 종합병원 또 상급 종합병원에서 귀 보는 전문의 선생님이 따로 또 계세요. 이비인후과가 귀, 코, 목으로 나뉘어 있는데 일반 의원에서는 인제 모든 질환들을 다 봐 주시지만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시게 되면 귀 보는 교수, 코 보는 교수, 목 보는 교수가 다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문 교수 통해서 진찰을 좀 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충분한 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침샘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서 특히 침샘관이 막히는 타석과 협착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침샘이 비대되거나 침샘의 종양 등과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또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침샘의 중요성, 또 치매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가 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관련 증상 있으신 분들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통해서 상담을 더 자세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